화학 실험 끝나고 그 일반화 범위가 되면 보통 많이 하는 게 그 옥스토비체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도 아마 옥스토비책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옥스토비책 초반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챕터 4에서부터 해가지고는 양자역학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챕터 5가 원자 오비탈. 그래서 왜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방사상 부분, 각 부분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잘 언급하지 않는데 요 그 뭐냐 이게 경남과학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이 리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거든요. 대학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경남과학고 선생님들만 좋아하시는 리치 다이어그램. 그게 또 이번에 일반학에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몇몇 것 중에 그 원자 분광학 중에 스피노빗 커플링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 스피노빗 커플링이 또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분자기도 함수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기도 함수 MO 하면서 그때 이제 뭐 LCAO 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분자기도 함수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원자 두 개가 아니라 원자 세 개 이상 모여있는 다원자 입자 그 분자의 분자기도 함수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결합 화합물까지 하면 양자역학은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내가 봤을 때는 작년 기준의 일반학 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인데 뭐 더 하실지는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학 원은 보통 양자여서 나도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4장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그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70 그 3페이지. 교재 73페이지. 교재 7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흑체복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찾았다용? 흑체복사? 찾았죠? 그래서 이 흑체복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흑체복사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죠. 근데 이 흑체복사를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굉장히 지니어스합니다. 진짜 지니어스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 할 정도로 진짜 지니어스한 분석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면 흑체복사 진짜 중요해서 그 몇몇 영재고나 창원에서는 흑체복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와서 거기서는 내가 이 수업을 하는데 그 여러분 학교에서는 흑체복사가 나온 적은 없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냐 학교에서 나온 적은 없어서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이 수업 영상도 다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흑체복사 이것도 중요하긴 하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쭉 넘어가서 어디냐 또 쭉 넘어가서 그 다음도 중요한 게 어디 갔냐 했어 81페이지 81페이지 자 81페이지 뭡니까 바로 수소 보호의 수소 혼자 모델 보호의 수소 혼자 모델 기억하죠? 이거는 뭐 화학에서도 물리에서도 여러 번 공부했을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 부분이 보통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복습을 해두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긴 할 텐데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연습 문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풀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이것도 다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는 한두 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86페이지 거기 4.1에 광전효과 나오죠. 찾았어요? 광전효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도 광전효과가 무슨 상 받았어요? 광전효과가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받은 주제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전효과도 내용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또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필요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 읽으면 되게 그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광전 효과가 그냥 뭐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빛 조이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더라. 그래서 그게 뭐 그 빛의 파동성을 보여준다더라. 이렇게만 알고들 있잖아요. 예, 틀린 건 아닌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방법 자체가 이도 굉장히 지니어스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 실험 방법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똘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시험에 직접 묻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광전 효과도 하여튼 중요한 주제인데 당장은 안 나와서 넘어간다. 그 다음 89페이지 드브로이 물질파. 드브로이 물질파. 여러분 드브로이 물질파 들어본 적 있죠? 물질파 들어본 적 있죠? 뭐 참고로 한번 이거나 언급을 해볼까요? 여러분 광량자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광량자 에너지 표현 어떻게 돼요?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 자, E는 어떻게 표현되죠? HU. 기억해요? 기억해요? 자, H가 뭐였죠? 플랑크 상수. 대략 값은? 6.626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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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위 중요하죠. 계산할 때. 줄 세크예요. 그래서 에너지에다가 시간을 곱한 단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U라고 쓴 건 뭐예요? 바로 빛의 진동수죠. 예전에 배웠을 텐데 이제 이 수식과 이 수식 계속 나올 테니까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또 다른 표현? 바로 램다분의 HC.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때 C라고 하는 게 뭐예요? C가 뭐예요? 광속이죠. 대략 크기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 다음 램다는 바로 빛의 파장 되겠죠? 파장이죠. 빛의 파장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자, 뭐 사실은 이 수식 하나에 자연과학 100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식이지만 이걸 다 수학적으로 쫓아가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웁시다. 알겠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외우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광량자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선 외웁니다. 이유 몰라도 돼요. 이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유까지 묻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려니 하고 외워놓읍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도 기억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바뀌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8ml. 이거는 파티클 이너 박스. 파티클 이너 박스고요. 광량자 에너지 표현 꼭 기억할 거. PC. PC. 그럼 여기서 P를 뭐를 치환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만큼을 치환한 게 P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P 뭡니까? 슈미나 P가 뭐예요? 바로 운동량 표현이죠. 참고로 요 수식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수식 누가 증명했어요? 바로 일석씨입니다. 일석씨가 누굽니까? 가이아 일석씨가 누구예요? 일석.
돌턴 하니까 그 돌턴의 돌이 돌인 것 같아요. 그런 아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제빈? 제빈은 제빈 다른 애죠.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 영빈. 아 영빈. 아 제빈. 왜 제빈이라고 했을까요? 제빈, 영빈. 제빈. 아둘 다 키는 크구나. 비는다고. 빈보라 둘 키는 크구나. 그래요. 얼굴도 작고. 둘 다. 그래, 하여튼 그래. 영빈. 그래 영빈. 영빈스 일석군이 누굴까요? 원스톤. 원스톤. 원스톤을 독일어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래서 독일어로 아인스가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S가 그냥 스가 아니고요. 독일어에서 ST, T가 뒤에 T가 붙으면 S가 쉬 발음이 나요. 쉬 알죠? 요 발음. 그래서 얘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슈타인이에요. 슈타인 알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이게 슈도 아니고 아인슈타인 알겠죠? 그래서 슈타인이 독일어로 돌이에요. 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하도 유명한 물리학자여서 지금은 아인슈타인 되게 그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아주 그냥 익숙한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놀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가희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가희가 생각이 있어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은 거야. 가희 아들 이름으로 짱돌 어때? 짱돌. 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짱돌 하는 느낌이에요. 독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학교에서 어렸을 때 엄청 놀림 받았을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부모님들이길래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었나 이게 참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기 그 왜 지금 엔디비아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가장 최신의 CPU 그거 되게 정교하고 복잡한 물건이겠죠. 그거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복잡해요? 구조적으로? 어떤 게 구조적으로 훨씬 더 복잡해요? 바로 돌멩이죠. 왜? 바로 엔디비아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물건은 인간이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는 복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 돌멩이 하나에도 전 우주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복제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아들이 나왔나?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름 자체가 아주 이게 아주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가야 짱돌이라는 생각 안 해봤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요 수식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량이 램다분의 h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운동량은 빛의 운동량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무슨 논리를 만들냐면 물질파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논리를 만들죠. 어떻게 영감을 받은 거냐면 요 수식에서 그대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램다하고 운동량을 위치를 바꿔. 그래서 램다는 P분의 H 이렇게 쓴 다음에 이때 요 운동량 자리에다가 MV분의 H라고 써서 그야말로 입자의 고유한 성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입자의 고유한 성격이 결국 뭐로도 표현된다. 자, 잘 보세요. 램다는 파장이잖아요. 파장. 파장은 원래 파동의 성격이었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한 녀석에게도 파동의 성격으로, 파동의 언어로 그 입자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다. 라는 게 그 유명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양자역학 앞 챕터에서 리마인드 해줘야 될 건 기본적으로 요 사실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뭐 원자 오비탈에서도 분자 오비탈에서도 계속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요 생각들은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 수식을 그냥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아주 그냥 구구단처럼 돌돌돌 외운 다음에 그래서 빛의 운동량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 수식 관계에서 램다분의 h 그리고 빛의 운동량에서부터 영감을 받아 입자의 물질파는 램다하고 운동량을 위치를 바꿔서 mv분의 h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디폴트로 계속 갖고 가는 거니까 꼭 외워놓도록 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거기 89페이지에 소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거쳐서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서 91페이지에 보면 4.3의 리드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91페이지 4.3의 리드 찾았습니까? 로우 에너지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고 해서 리드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옥스토비 책에서 꽤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옥스토비 책을 학교에서 쓰기는 쓸 것 같지만 이건 또 역시 시험에 낸 적이 없어서 이것도 패스. 알겠죠? 근데 이것도 리드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 내면 좀 까리까리해요. 까리까리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 언급하시면 그때 다시 이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는 93페이지에 4.4 불확정성 원리. 자, 93페이지 불확정성 원리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불확정성 원리 기억나요? 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확정성 원리. 운동량과 위치의 불확정도의 곱이 때에다 적용하면 2분의 4만. 자, 불확정성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수식이 요거죠?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x가 뭐예요? x가 이제 변이고요. p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요건 변이고 운동량인데 그거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델타로 표현해 놓은 거. 델타.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표준 편차 어디서 배우는 말이에요? 통계 시간에 배우는 말이죠. 표준 편차를 아마 맨 처음 배우는 게 중학교 때 나오나? 네. 중학교 때 표준 편차, 평균, 분포표 이런 거 할 때 표준 편차란 말 나올걸요? 그 표준 편차예요. 그 표준 편차를 그냥 표준 편차 하면 될 것을 노벨상 좀 받아보겠다고 uncertainty라고 이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표현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통계학에서 쓰는 표준 편차 똑같은 건데 그거를 하이젠베르그가 그냥 자기가 새로 했다고 해서 이제 uncertainty라는 이상한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 표준 편차의 의미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뎁다 커요. 이거는 실험 측정이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실험 측정이 매우 잘 안 된 거죠. 자, 실험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요. 측정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측정이 매우 잘 된 거죠.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 측정이 잘 안 된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 측정이 매우 잘 된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표준 편차 둘을 곱한 것이 어떤 양의 상수, 어떤 플러스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0이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없다? 둘 다 0이 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0이 되었다. 무슨 의미예요?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0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다 똑같은 바로 완벽한 측정이라는 얘기죠. 바로 no 오차. 오차가 전혀 나오지 않는 완벽한 측정이 바로 표준 편차 0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 길이를 측정했는데 1.3m, 두 번째 측정했는데 1.3m, 100번 측정했는데 다 1.3m. 그거 평균하면 1.3m죠? 그거 표준 편차 구하면 0이죠. 어떤 길이를 측정했는데 100번 측정하건 1000번 측정하건 다 1.3m다. 그럼 그건 완벽하게 1.3m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0 넣으면 두 개 곱해서 어떤 양의상수보다 크려면 나머지 다른 표준 편차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만약 요거라면 이때 얘는 무한정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두 개가 곱해서 어떤 양의상수보다 커질 예정인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무한대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무한대다. 무슨 말이에요? 약간 다 자,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수민이 키를 측정했어요. 측정했는데 첫 번째 측정했는데 130. 두 번째 측정했는데 180. 세 번째 측정했는데 2m 40. 세 번째 측정했는데 165. 다섯 번째 측정했는데 98.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본 담당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얘는 인간이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무한대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측정이 된 거예요? 전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 설명은 가능한데 이게 창원과학고에서는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좀 자세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 물리학에서 배우는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수식 정도 있다 하면 되는 것 같고 학교 선생님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면 그때 재밌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배웠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살짝 리마인드를 해봤고요. 오늘 그래도 조금 좀 언급을 해볼게. 거기 95페이지에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거든요. 요거부터 슬쩍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 1차원의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그 뭐 사실 그 뭐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매우 가상적 공간이에요. 가상적 공간이죠. 실제 존재하는 건 3차원 이상이죠. 그렇죠? 3차원 이상이어서 1차원은 이제 가상적 공간인데 그 가상적 공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수리적으로 좀 편하니까 저거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가야 괜찮아요? 힘내주세요. 하겠죠? 그래요. 아들 이름이 짱돌이라고 생각해봐. 그래. 좋아. 가인은 나중에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응.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날이 갈수록 결혼들 안 하죠. 하지만 짝짓기들은 하겠죠. 왜냐면 뭐 인간이라고 하는 몸에
유한성이 있잖아요. 짝짓기들은 할 텐데 결혼은 안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으로는 미래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짝짓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짝짓기 안 하면 애기들은 어디서 나와요? 뭐 애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출산, 육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점점 결혼들을 안 하는 추세인지라 뭐 하여튼 그렇죠. 항상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면 결혼하는 이유 생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생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과거 농업사회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사람들끼리 뭉쳐야 노동 생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결혼제도죠. 결혼을 통해서 혈육으로 엮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이렇게 모여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그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사실은 결혼이죠. 그리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묶어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진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인간 사이의 사랑과 동물 사이의 사랑이 좀 느낌이 다르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진화가 된 건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문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거죠. 하지만 요즘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생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제도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정의론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나는 또 태어나도 김선아랑 결혼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나에게 결혼을 묻는다면 나의 결혼 생활은 정말 나의 결혼 생활은 천국입니다. 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라고 얘기하기가 내 딸들한테 결혼하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 같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기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먹어보라고 추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른 식당에서 이만큼 맛있게 할지 의심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내가 먹은 그 식당에서 이걸 먹어야 맛있는데 그냥 닭볶음탕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이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야. 다른 식당에서는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슬쩍 하면 갑자기 되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하건 뭐 안 한다고 하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내줄 그런 배우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알겠죠? 파이팅. 네. 여러분 왜 그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예를 들면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맨날 싸워서요.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걸까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걸까요? 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어떤 남자인 어떤 여자 하나 있다고 쳐봐요. 뭐 사귀었어요. 사귀는데 이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이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은 로맨스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막 호러에 막 슬래셔, 막 피 튀기고 막 사지절단 내장파열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야. 이 사람은 달달한 로맨스 좋아하고 이 사람도 음악은 또 락 좋아해. 락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또 발라드 좋아해.
뭐 하나 접점이 없잖아. 접점이 없어 보이지. 접점이 없어 보이면 이 둘은 사귀면 될까요? 사귀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우리 매운 거 먹자 하는데 여자가 매운 거 싫어. 그럼 여기서도 틀어질 수 있죠. 그다음 야 우리 로맨스 영화 보자. 아니야 영화는 피와 살이 튀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거 보기 싫어.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영화도 보기 어렵고. 야 우리 콘서트장 갈까? 그럼 음악은 발라드지. 나 성신경 존나 싫어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콘서트도 못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둘이 사이 좋을까 나쁠까? 나쁠 거라고 예상하잖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봐요. 나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갑자기 여자가 그래 나도 매운 거 한번 도전해 볼게 해서 가서 못 먹을지언정 매운 것도 도전해 보고 그 식당에서 맵지 않게 나오는 다른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셰프한테 주문해서 깜짝아 예? 태용이요? 생수업을 했다면서요? 예 태용 있죠. 그 태용이 좀 안 불렸다는. 진짜로요? 그게 똑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틀어놓고 있는데 똑같은 건데? 틀어놓고 있고 네. 허용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 네, 그 밴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태용이가 여기 들어오고 싶었대요. 창고 아닐까요? 이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위해서 잠시만요. 끊어야 되니까 클로징 포즈가 있어야 돼.